안녕하세요. 분석왕 최상욱입니다. 오늘은 분석왕 들어가기 전에 구독자분들께 굉장히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과 함께 짜잔! 실버 버튼 언박싱을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하여튼 너무나 받고 싶었던 버튼이었는데 일단 굉장히 긴장되는 마음으로 두둥! 짜잔! 일단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저희 채부심 채널이 잘 된 거는 다 구독자분들이 계셔서인데 구독자분들께 앞으로도 도움되는 그런 영상을 계속 만들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오늘 분석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은 1990년대까지는 굉장히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안정적이었다는 것도 중요한데 주택이라는 게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요. 그래서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의 비중을 자가 소유 비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자가 소유 비중은 약 58% 수준이 굉장히 오랜 기간 이어져 왔었는데요. 그런데 클린턴 행정부는 여기서 약간 다른 정책을 쓰게 되거든요. 아메리칸 드림을 이뤘다면 집을 사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자가 소유율을 67.5%로 거의 10%포인트를 높이겠다는 그런 정책적인 목적을 쓰게 돼요. 이거를 국가 홈 오너십, 그러니까 내셔널 홈 오너십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전략적으로 이거를 추진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정책의 영향으로 1990년대 말 이후부터 주택의 소유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2000년대에 등장했던 부시 행정부에서도 이거를 더 계승을 해서 심지어 부시 행정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을 갖고 있으면은 좀 보수 우파의 공화당의 우호적인 그런 투표 심리를 내비치지 않겠는가라고 하면서 그 정부를 더 올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집이라는 게 살 때 돈이 필요하고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당시 미국은 이미 90% 이상의 LTV로 집을 살 수 있도록 금융 프로그램이 있는 상태였고요. 그 상태로 한 58%에 맞춰져 있는 건데 이걸 어떻게 인위적으로 10%포인트를 더 높이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는 생각은 뭐였냐면은 이런 정상적인 소득이 있는 등급이 아닌 이하 등급, 이거를 서브 프라임 등급이라고 하는데 프라임 등급 이하 등급의 서브 프라임 등급의 대출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대출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미국의 30년 만기 모기지는 지금도 그런데 지금도 고정금리로 빌리게 되어 있는데요. 서브 프라임 모기지 론은 변동금리부로 빌리게 되어 있고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콤보론이라고 해서 이 콤보론을 들어보신 분은 다들 깜짝 놀라실 텐데 주택 가격이 10억이면은 8억은 서브 프라임 론으로 빌려요. 5% 금리로요. 그럼 나머지 2억은 후순위로 다시 또 10% 금리로 2억을 또 빌리는 거거든요. 그럼 집값 10억을 사는 데 있어가지고 8억은 5% 서브프라임, 2억은 후순위가 합쳐지니까 사실 100%로 집을 살 수 있는 거고요. 이게 허용이 됐던 거는 집값이 10억에서 한 2년 지나면 11억이 됐고 또 12억이 됐고 했기 때문에 발행 시점 기준으로 대출 100%가 채워져 있다 하더라도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하게 된다면은 이 대출을 회수하는데 기관에 문제가 없으니까 은행들은 오히려 후순위 대출을 더 높은 금리로 빌려줄 수 있게 되면서 돈을 벌었고 모두가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콤보론 등이 융합됐는데 주로 이걸 활용해서 집을 샀던 계층이 당시 아메리칸 드림을 꿈꿨던 주류 백인 계층들이 아니라 뭐 히스패닉이라가 아시안 계열이라든가 아니면 아프리칸 아메리칸 이런 그 흑인들 중심으로 하는 그런 주택 구입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래서 금융위기 직전에 클린턴과 부시의 목표였던 67%를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67% 도달한 그 순간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2000년대 초반 들어서 9.11 테러가 있었고요. 9.11이 있다 보니까 미국의 기준금리가 1%대로 단기간에 내려오게 되고 이게 2003, 4년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주택금리가 너무 낮아지다 보니까 이런 모기지를 빌려서 후순위까지 꽉 채운 콤보론으로 집을 사는 사람이 너무 많고 과열 양상이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2000년대 중반부터 금리를 올리게 되는데 그게 금융위기 직전에 5%대까지 일제히 베이비 스텝을 밟으면서 매 FOMC 때마다 올리다 보니까 올라가게 되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서프라임 론과 콤보 론은 변동금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1%대는 괜찮았지만 5%대 금리가 되니까 소득이 그렇지 않아도 확실하지 않았던 계층이 그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하게 되면서 그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 이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전반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은행들은 이렇게 대출을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게 되면은 그거를 모기지 담보부 증권이라고 해서 MBS라고 하게 되는데요.
근본적으로 은행들이 MBS를 갖고 있게 되면은 어떤 그 모기지 대출자가 모기지를 상환하지 않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누군가한테 팔려고 하는, 아니면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위험 회피 구조를 따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모기지 MBS를 담보로 그걸 묶어 가지고 이거에 투자하고 싶어 하는 투자 기관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그거를 담보로 증권을 발행하는 SPC를 설립해서 그 증권들을 매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프라임 모기지를 다뤘던 유명한 영화들이 있는데 빅숏 같은 그런 영화에 마이클 버리도 나오고 막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 보시면은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채권 금리보다 모기지를 담보로 한 증권에서 조금 애드되는 금리가 좀 더 높다 보니까 이게 괜찮은 채권 투자이기도 해서 기관 투자자란 거대한 수요가 있으니까 은행에서는 은행이 갖고 있는 여러 자산에 대한 모기지를 담보로 증권을 발행을 하게 되거든요. 이거를 CDO라고 해서 CDO 증권을 발행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CDO라는 것도 결국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초자산이 있고 기초자산을 담보로 유동화를 하게 되면은 그 기초자산이 무너졌을 때의 피해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을 갖고 있게 되면은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그거를 그 당시에 뭐라고 불렀냐면은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고 해서 CDS라고 불렀습니다. 지금도 뭐 국가별로 CDS들이 있는데 이런 CDS라는 건 한마디로 내가 너한테 얼마 정도의 fee를 줄 테니까 이 자산이 무너지게 되면은 이게 빵원으로 가는 건 아니고 10억짜리가 무너지면 5억까지 빠질 건데 이 5억 부분에 대해서 네가 보험 5억을 제공해 주겠다고 해준다면은 나는 너에게 5천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낼 의향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CDS를 파는 또 다른 금융기관이 등장을 하게 돼요. 이게 AIG라든가 여러 보험사들이 이 주택 모기지가 유동화되는 과정에서 결국 기초자산 하락 위험이 있는데 그거를 어디선가 보장을 해줘야 되는 보험사들이 필요한데 이 모기지 유동화 시장이 엄청 커지니까 보험 시장도 커진 거잖아요. 그럼 내가 이 보험 시장을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CDS를 팔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CDS를 팔다 보니까 빅숏에서 이제 이런 대목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CDS를 갖고 있는 보험사 입장에서도 이게 좀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 나중에 집값 진짜 빠지면은 내가 이 보험료를 지불해 줘야 되니까 이거 정말 터지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해서 이 CDS를 담보로 또다시 유동화를 하게 되는데 이게 합성 CDO라 그래가지고 기초자산을 담보로 유동화하는 거는 지금도 많아요. 리츠도 그렇고 STO도 그렇고 막 많이 있는데 이 CDS라는 보험을 담보로 또 유동화를 하니까 이때 일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합성 CDO를 설명하다가 마크바움이 한 대 맞는 대목이 딱 나오거든요. CDO A has parts of CDO B, and CDO B has parts of CDO A, but then they both get put inside CDO C. Yeah, that one's called CDO squared. CDO of a CDO. And then there's CDOs made up of the opposite side of the bet you made with your swaps. We call them synthetic CDOs. What did you Synthetic CDOs. That is fucking crazy. 근데 저도 여기서 완전 충격받았는데, 그러니까 이 CDS를 보험사들이 결국 또 다른 투자자들에게 판매를 하면서 이게 문제가 된다면 너네가 갚는 거야 라고 이제 한 번 더 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기초자산의 CDO에 CDS가 만들어졌는데 CDS 담보로 또 CDO가 만들어지니까 이제 완전 엮인 구조가 됐는데, 근데 그거에 대한 기초자산은 뭐다? 콤보론으로 선순위 8억 빌리고 10% 대출로 2억 빌린 콤보론으로 집을 영끌한 소위 소득이 확실하지 않은 그런 가구들과 당시 가장 높은 수준의 주택 가격으로 만들어진 그거에서 파생금이 만들어졌던 거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터졌을 때는 정말 엄청난 규모로 터질 수밖에 없었고요. 금융위기가 더 충격적이었던 거는 그 당시 초창기 때는 구제책이 나와서 상원에서 통과를 했었다가 하원이 나 그 구제책 통과를 안 시켜버리는 부결 사태가 되면서 구제책이 없으니까 그게 2008년 9월 정도였는데 그때부터 정말 주식시장이 급락을 했고요. 저는 그 당시 한국에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소수의 개미였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도 그 당시부터 무려 85%, 90% 정도 하락을 했고요. 서프라임 모기지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였지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고 환 위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외환 관련 파생 상품에 들어있는 쿠션 치고 가지 치기 시작을 하면서 정말 큰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경험으로 이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도대체 왜 일어났고 하는 거를 파다 보니까 제가 애널리스트까지 된 건데, 여튼 그래서 이 사건이 그 당시 한국에서 일을 하는 소시민에게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할 건데요. 그런데 지금 약간 반추해 보면은 2022년에 미국은 기준금리를 0에서 0.25 레벨에서
5에서 5.25 레벨까지 500bp를 1년 만에 상승을 했는데 그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상승을 했지만 서프라임 사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주택 가격이 굉장히 견조하죠. 왜냐하면은 지금은 미국 시장에 30년 만기 모기지가 일반적이고 그 당시 인위적으로 주택 보유율을 높이려고 했던 시도, 이 시도도 공교롭게도 서프라임 사태가 나오면서 67%까지 갔다가 다시 50% 언더로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오랜 기간 인위적으로 거품이 만들어지고 거품이 꺼져가는 그거를 한 10몇 년에 걸쳐서 시행을 하게 되는 건데요. 다시 정상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한국은 그럼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요, 우리나라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 조정은 있긴 했지만 외부 충격에 의한 조정이었기 때문에 길게 가지 않았고요. 그리고 2009년부터 중국이 굉장히 성장 드라이브를 걸었기 때문에 거기에 잘 올라타게 되면서 서프라임 모기지를 잘 극복을 합니다. 다만 08년에 높아진 주택 가격으로 땅을 샀던 그런 시행사들이 분양을 하지 못하게 되고, 분양했던 건축물들이 11년에 준공됐는데 수요가 세진 않았기 때문에 입주 시점부터 문제가 나오기 시작을 해서 2011년과 12년에 약세장 분위기로 갔는데, 그 당시에 이런 수요가 약해진 거를 잘 체크하지 못하고 MB정부에서 공공 분양주택을 150만 호 규모로 공급을 한 번 더 여기 얹어버리게 되니까 수요가 완전히 녹아버리게 되면서 11년, 12년에 하락장이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박근혜 정부가 공급을 아예 없애는 형태의 정책과 대출을 열어주는 형태의 정책을 쓰면서 시장을 돌려세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 과정에서 한국은 뭐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게 지금도 굉장히 일반적인데요. 그 당시 미국은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고 콤보론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 붕괴를 경험하고 나서 현재는 그런 변동금리부 주택 모기지 담보대출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08년에 그런 거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지 사실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건 아니다 보니까 여전히 변동금리부 중심의 대출이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콤보론도 한 개 은행에서 콤보론을 제공하는 건 아니지만 주택담보대출 A은행에서 50% 받고 저축은행에 가서 9%로 30%를 더 받는 게, 이런 게 콤보론 형태가 되는 건데, 오히려 2020년과 21년에 이런 형태의 대출을 받으면서 변동금리에 대한 위험 노출을 더 강화시켰던 게 한국 부동산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2022년에 금리 인상기 때 300bp 정도 인상을 했는데, 그 인상기의 금리 변화를 버티지 못하고 2022년 하반기 때 주택 가격이 20% 넘는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충격이 오게 된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주택을 공급하려고 땅을 샀던 시행사들이 분양하지 못하게 되면서 미분양이 나고, 이런 국면들을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위기를 겪었던 미국에서는 이 변동금리부 위험 자산에 대한 노출도를 없애는 정책을 쓰면서 지금 극복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변동금리부 위험 자산에 대한 경험이 간접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변화된 건 없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정부가 작년 하반기부터 주택시장이 붕괴를 하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수요 진작을 했어야 됐고, 그 수요 진작에 동원된 어떤 상품들은 50년 만기 모기지나 특례 보금자리 론과 같은 그런 대책들이고요. 그리고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사용한 세대들이 소위 2030 세대인 밀레니얼 세대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인 밀레니얼 세대들의 주택 구입 패턴과 한국 밀레니얼 세대들의 주택 구입 패턴은 완전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통상적으로 2030 세대들의 자가 점유율 비중은 27% 정도예요.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왜냐하면은 직장 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집을 살 돈이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그리고 자가 점유율은 어떻게 되냐면은 연령이 낮을 때는 30% 정도였다가 4050이 되면은 올라갔다가 이제 70대 이상이 되게 되면은 유지가 어려우면서 다시 내려오는 역U자 형태를 갖는 게 글로벌 트렌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역U자에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현상이 목도가 되냐면은 2030 세대들이 이걸 많이 못 올라간다는 거죠. 현재 4050 세대들의 0-6자 커브보다 현재 2030 세대들이 그 밑에서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이들이 주택을 지금 사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들이 많은데요.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국은 현재 2030 세대들이 이 0-6자 레벨이 지난 세대들의 0-6자 레벨과 똑같은 수준으로 같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많은 나라들에서 도대체 대한민국의 2030은 뭐 돈이 어디서 그렇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그 연령대에 집을 적극적으로 사고 있는가, 이런 관심을 굉장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냐면은, 사실 2030 세대는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돈이 많기가 어려워요. 소득이 높기가 어렵습니다. 취업난에
허덕이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결혼도 잘 하지 않고 시간도 부족하고 등등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런 걸 분석하는 국내 주요 기관들은 한국 2030 세대들의 주택 구입 비중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 두 가지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사실상의 증여 소득이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2030 세대들이 증여 소득에 기반해서 한 것이지 그들 세대 전체의 소득 기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집을 살 때 집 산다고 하면은 부모가 얼마를 도와주고 하는 이 가족적 증여, 이 가족적 증여들이 한국에 어느 정도 보편화된 것들이 있는데, 일부 고가 자산 세대들에서는요, 이런 것들이 반영됐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최근 들어서 나타났던 특례론이라든가 50년 만기 모기 대출과 같은 2030 세대들이 영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을 깔아줬기 때문에 그들 세대가 이거를 충분히 올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거는 자칫 시장에 굉장히 오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건데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인위적인 어떤 상품과 한국적인 특수성이 가마이 되면서 자가 소유율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자가 소유율과 자가 점유율은 57%에서 굉장히 20년에 걸쳐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미국의 1980년에서 90년대 하한과 굉장히 똑같은데요. 현재 2030 세대들의 높아진 가구수 분파와 그들의 주택 구입이 반영이 된다면은 자가 소유율이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이거는 정부가 의도한 프로그램이 돌아가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러나 그 세대들이 구조적으로 돈을 그만큼 벌었냐? 그건 아니기 때문에 이 시장을 오해하게 되면은 시장에는 잘못된 시그널이 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들 세대에 맞는 주택 공급이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분양을 한다거나,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그 정도 수요가 없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미분양이 많아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을 깔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은행들 입장에서는 자산 가격이 올라갔을 때는 이들에게 50년 만기 대출을 해주는 것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변동금리부 형태로 여전히 대출을 많이 해주는 그런 관행들이 있기 때문에 금리가 좀 더 길게 이어지는 그런 국면에서는 얼마든지 자산 가격 하락이 나타날 수 있고, 그 나타난 자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은행 역시 회수 부담이 생기거나 등등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부의 정책 프로그램들이 2030 세대들을 소위 영끌화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자가 소유를 높여가는 이런 흐름으로 간다면은, 그게 지금 초반인데요. 초반이니까 몇 년간은 굉장히 주택시장이 뭔가 붐이 오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필연적인 어떤 붕괴가 내재되어 있는 그런 붐일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린 그거를 2007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이미 한번 목도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고성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 그런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집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가구들의 꿈인 경우가 많잖아요. 돈 벌면 뭐 할래? 그럼 대부분 다 집 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집을 향한 그런 집착들은 이제 어떤 나라, 어떤 세대들이나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안타깝지만 자가 소유율이라는 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100%가 될 수가 없거든요. 자본주의 사회는 필연적으로 승자 패자가 나눠지는 그런 경제 구조이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에서 자가 소유율은 평균적으로 60% 중후반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은 안타깝지만 20년에 걸쳐서 자가 소유율이 60%였고 자가 점유율은 57%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다른 나라들을 대비해서 굉장히 낮은 퍼센티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한국의 낮은 자가 소유율을 일부러 좀 높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아마도 이런 얘기들이 2030 세대들이 적극적으로 주택 취득을 하게 만드는 그런 정책들을 쓰는 논리적인 기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어떤 크레딧 붐과 크레딧 붕괴가 우리가 그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통해서 이미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너무 인위적으로 개입을 하는 것은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가 있는 거여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써야 되는 정책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나라에서는 2030 세대들은 임차를 거주하고 4050으로 소득이 좀 차게 되면 그때 주택을 취득을 하고, 그래서 4050 세대들의 주택 취득률이 굉장히 높게 유지가 되다 보니까 허리를 탄탄하게 받쳐주게 되거든요. 근데 한국은 오히려 정반대로 증여를 받은 2030 세대들은 주택 구입을 적극적으로 취득하고, 4050 세대들은 주택 구입률이 경기 따라서 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허리가 약간 흔들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 2030 세대들의 주택 구입도 이 정상적인 소득 증가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과 가족적 증여가 다
혼합된 거라면 굉장히 초과 수요가 발생해서 나온 거니까 잘못된 시그널을 시장에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시장에서는 임대주택이 필요한데 뭐 분양만 고가로 계속해서 한다거나 하면은 수급 간의 밸런스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인위적으로 자가 소유를 높이거나 시장 부양을 위해 가지고 미래 세대들을 다 땡겨 쓰는 그런 거를 지향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다른 나라에서 2030들이 돈을 벌면 집을 사기 때문에 그들이 주력 세대가 됐을 때 집을 살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주택 공급사들도 주택 공급 정책을 펼치는데, 근데 우리는 이미 2030 세대들이 등장과 함께 집을 많이 사버린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은 그들이 4050이 됐을 때 또 이제 누구한테 집을 사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이 차면은 기운다는 말이 있는데, 달이 차는 과정에서는 기운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지만 지금 달이 차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약간 들고, 분석왕에서는 부동산을 다루는 그런 채널이기도 하지만 부동산에서부터 파생됐던 그런 금융시장의 문제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덮친 그 이후부터 결국 연준도 달라지고 이런 게 지금 한 20년에 걸쳐서 15년, 16년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변화니까 그 시작이 무엇이었는지를 오늘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한국도 뭔가 20년 전에 미국을 점점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경고성 메시지를 던지고 싶다, 이런 말씀과 함께 분석왕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